안녕하십니까. CNGTV 진행을 맡은 캐드앤그래픽스 최경화입니다. 지난 주말은 저희가 숨가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정세가 어렵고 힘들기는 하지만 이번 기회에 전화 이복의 기회를 삼고 우리나라가 이제 도약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그리고 또 새로운 동향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한번 저희가 도약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방송은 인공지능 시대의 건축기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출연진들 나오셨는데요. 오늘 모신 분은 NJ 스튜디오의 이남주 소장님, 그리고 경희대학교의 김동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맡게 된 NJ 스튜디오의 이남주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김동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그 두 분 출연진은 사실 건축 쪽에서도 다들 이제 국내에서 많이 활동들 하시는데 최근까지 미국에서 실제 실무들도 경험을 해보셨고 또 프로그램들도 직접 다뤄보셨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뭐 그 미국에 진출하시거나 이런 동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그 인공지능 시대의 디자이너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준비와 기회에 대해서 이남주 소장님께서 발표를 직접 이제 해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캐드앤그래픽스에서 이제 발표 제의를 받았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학생분들과 실무자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뿐만 아니라 컴퓨테이션, 소프트웨어 기술들을 많이 이제 알리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토픽을 다뤄놓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서 과연 이 디자이너들이 이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게 이제 메인 주제가 됩니다. 오늘 제 발표를 하기 앞서 제 개인적인 소개를 먼저 좀 드려야겠죠. 저는 이제 건축 설계 베이스로 시작을 한 디자이너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 베이스의 어떤 경력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우리말로 하면 프로그래머로 이제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공부해 보니까 디자이너로서 소프트웨어들을 이렇게 다루면 좋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경험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리는 그런 교육자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NJ 스튜디오라는 이제 그 자그마한 창업을 제 학부 다닐 때 그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디자이너들이 이 소프트웨어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뭐 데이터, AI, 뭐 컴퓨테이션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죠. 그런 걸 가지고 저는 이제 연구를 하고 교육을 하고 이제 실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저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레디라는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지금 한국에서 리모트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ArcGIS, 이제 ArcGIS를 만든 회사, 에슬이라는 회사에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전에는 MIT Sensible City Lab이라는 도시 정보를 가지고 소프트웨어 기술들을,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연구하는 연구단체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 아카데미 쪽에서의 어떤 저의 패션, 그러니까 어떤 저의 열정을 좀 보여드리면은, 아무래도 이게 신생된 새로 나오는 분야이기 때문에 좀 선배들 입장에서 후배들한테 이런 자료들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만든 것들이 한 1300개 정도의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150개의 어떤 글, 숏폼이라든지 어떤 책 같은 것들을 통해서 컴퓨테이션 디자인, AI, 데이터 이런 것들을 디자이너들에게 알리는 그런 쪽에 이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개인 소개 중에 하나인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쯤 2020년도니까 꽤 됐네요 벌써.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소프트웨어 기술들을 바라볼 때 요즘 우리가 공부하는 속도보다 변하는 속도가 더 빠르잖아요. 못 따라간다고. 어떻게 되냐? 선배들 입장에서 이게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그 파운데이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파운데이션이 뭐냐? 어느 빌딩 블록에서 그 건물을 쌓아 올리는 것이 어떤 계속 변하는 트렌드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갈 수 있냐? 라는 관점에서 제가 집필을 해서 후배들에게 드리는 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발표 큰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4차 산업혁명과 디자인,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이라는 컨텐츠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를 보기에 앞서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광고가 나가는데 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우리 이세돌 구단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이긴 그 장면인데요. 이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게 어떤 드라마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그런 큰 모멘텀이 되는구나 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저는 사실 2015년도 이 붐보다 더 주목하는 게 2010년도 붐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빅데이터 붐이 불었어요. 빅데이터.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프로세스하는 하나의 소프트웨어거든요. 하나의 방법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 붐이 먼저 불고 그거를 가공할 수 있는 2015년도에 어떤 AI 붐이 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요즘은 평면도 짜고요, 인면도 그리고 그 다음에 막 그쵸, 되게 유명한 그 컴피티션에서 상도 타고요. 요즘 이제 어도비에서 나온 2D 그림 3D로도 막 출원을 해줘. 정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디자인 쪽에서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들 생성형 AI 막 그림 그려주고 핫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많이 보시죠?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좀 줌아웃해서 한번 보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BIM, 스마트 시티, 그 다음에 뭐 오토노머스 비클 여러 가지 그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키워드들이 모양은 달라 보이지만 그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네,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데이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가공하고 인사이트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서비스로 보낸다. 그래서 기존 산업에 얹혀가지고 그 기존 산업을 좀 더 높은 레졸루션으로 좀 더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한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친다면 디자인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디자인의 뭐 여러 가지 역사라든지 뭐 어떤 그런 변화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재료입니다. 재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떤 플라스틱, 유리 이런 재료들이 산업에 들어올 때마다 그 디자인의 어떤 할 수 있는 폭들이 변하고 유리도 사실 몇천 년 전에 발견된 거잖아요. 근데 점점 유리를 가공하고 유리 재료들이 발달되면서 방탄 유리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재료와 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친다면 지금 이 데이터라는 재료, 과연 디자이너들이 이 데이터라는 재료, 피지컬한 게 아니라 꼭 만져지고 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재료뿐만 아니라 가상의 어떤 데이터라는 것을 재료로 보게 된다면, 디자인 재료로 보게 된다면 새로운 시각들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주류로 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 전부터 데이터라는 거는 계속 써왔어요. 어떤 방식으로 써왔냐면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연구라든지 석박사 혹은 그 이상의 어떤 이렇게 연구 같은 걸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정성화, 정량화라는 과정을 항상 거치죠. 그래서 정성화, 정량화 과정을 거칠 때 항상 우리는 데이터들을 현실 세계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상 세계로 혹은 어떤 랩 환경으로 가져와서 어떤 실험을 하거나 그렇게 이제 데이터를 가공을 하게 되죠. 그때 크게 두 가지 데이터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벡터 데이터랑 라스터 데이터로 나눠지는 거고요. 약간 기술적인 부분들인데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 결국에는 현실에 있는 정보를 어떻게 디지털라이제이션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의 어떤 새로운 어떤 현실 세계 오브젝트가 있으면 이걸 벡터라이제이션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숫자의 조합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가령 여기에 원이 하나 있다고 친다면 두 가지 정보면 되겠죠. x, y, z 위치 정보, 하나는 레디우스. 그걸로 이 원이라는 이제 도형이 표상이 되는 거고, 라스터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제 뭐 이미지 확대해 보면 깨져 있잖아요. 그죠? 스마트폰도 몇 픽셀 몇 픽셀. 그게 결국에는 하나의 공간들을 디스크리타이제이션 나눠서 거기에 있는 정보를 on, off로 표현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벡터랑 라스터로 디자인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저희가 미리 와서 발표자를 약간 수정했는데 여전히 이게 수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제 디자이너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데 GIS 데이터, 이제 벡터 라스터의 형식이라고 친다면 GIS 데이터가 있고 빔 데이터도 있고 디자인 데이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데이터는 뭐 컬러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케치업이나 레빗이나 뭐 3ds max라든지 여러 가지 3D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뭔가 막 디자인 작업을 하면은 그 뒷단에서는 이런 숫자들이 계속 변형되면서 그 자료들을 어떻게 보면 압축을 하고 정보를 이제 다루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 구조라고 우리는 이야기 주로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만약에 제가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이런 자료들을 unstructured data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엑셀 시트 같은 거 아시죠? 엑셀 형태로 딱 나와 있는 데이터들, 그런 것들 structured data라고 하고, 이 중간 형태를 semi-structured data라고 해가지고 저희 개발자들은 이런 것들을 하루에도 몇 번이나 만들고 파스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표를 왜 보여드리냐, 결국 데이터고
데이터의 형식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이해할 AI에 대한 어떤 이야기로 또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강조하지만 AI는 데이터를 가공하고 데이터를 프로세스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면은 그 테슬라의 그 AI 이제 개발자, 이제 책임자죠. 안드레이 캐파시라는 그분이 이제 이 주장했던 건데 소프트웨어 1.0, 2.0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1.0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기존에 하는 프로그래밍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구구단을 만들 거야. 나는 뭐 더하기 빼기 계산기를 만들 거야. 그럼 4칙 연산을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풋이 들어와서 A랑 B를 더해서 결과를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어떤 연역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근데 머신러닝,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99%의 인공지능은 우리가 삶에서 겪는 다 머신러닝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상용화돼서 우리가 느끼는 건 다 머신러닝입니다. 그럼 머신러닝이 소프트웨어 2.0으로 많이 이제 간주가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것들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2랑 2랑 들어왔어. 근데 4가 나왔어. 3이랑 3이랑 들어왔어. 6이 나왔어. 10이랑 10이 들어왔어. 20이 나왔어. 그럼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좀 알아봐줘. 가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결과적인 데이터들이 있고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학습하면서 이 안에 어떤 펑션이 있는지 펑션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 거야.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따 뒤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우리가 인공지능을 쓰던 어떤 다른 어프로치를 쓰던 결국 문제 해결이야. 그 문제 해결할 때 우리가 어떤 방식의 해결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쓸 건지 아니면 인간지능을 쓸 건지 아니면 그보다 더 다른 차원의 지능을 쓸 건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기술적인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면은 결국에는 인공지능을 학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결국 다 피딩을 하잖아요. 데이터를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인공지능을 할 때 사실 리니어 알지브라를 배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데이터들을 공간에 뿌려서 공간 안에서 우리가 선을 긋고 나누거나 그 선에 가깝게 붙이거나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아시다시피 무슨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할 거냐, 언슈퍼바이스드를 할 거냐, 레인포스를 할 거냐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포인트들을 가지고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걸 프로그래밍 하려면 너무 불가능했어요. 너무 힘들단 말이야. 자, 요거부터 볼까요? 이거를 만약에 A랑 B 그룹을 나눈다고 본다면 이렇게 선을 그어도 되지만 이렇게 그어도 되고 이렇게 그어도 되죠. 예. 이런 건 비교적 좀 편한 편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텐서플로우에 가시게 되면은 딥러닝, 딥 뉴런 넷을 쌓아놓고 이렇게 튜닝을 시킬 때마다 이렇게 선을 그어주죠. 그래서 얘랑 얘랑 이렇게 나눠진다 라고 해서 피팅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이터 피딩을 했어요. 그러면은 학습이 되면서 이렇게 원을 만들어지죠. 근데 우리는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올지 모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딥한 레이어를 가지고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주는 거죠. 자, 다음 예를 한번 볼까요? 다음 예가 누락이 된 것 같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 넬로 AI,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형 AI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화된 AI가 있고, 그 다음에 슈퍼 인텔리전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슬라이드 하나 갖고도 할 얘기가 꽤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 각각의 도구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AGI가 됐냐 안 됐냐 막 샘 알트만은 이미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AGI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슈퍼 AGI를 더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 왜? 우리 인간에서 통찰할 수 없는 경험들과 결정들을 내리기 때문에 블랙박스로밖에 다룰 수 없다.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들을 나누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논의보다도 사실 디자이너가 알아야 되는 것들은 요 두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분석형 AI를 할 거냐 아니면 생성형 AI를 할 거냐. 이게 장단점이 많이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이 AI에 막 이제 열을 올리는 디자이너들은 대부분은 다 이 생성형 AI에 굉장히 많은 이제 감동을 느끼고 와 이게 된단 말이야? 이게 된단 말이야? 해가지고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여러 가지 그 인공지능 터미네이터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뭉쳐져서 막 이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반드시. 하지만 현업에서 더 많이 쓰이고 중요한 부분이 사실 이 분석형 AI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마케터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대기업 CEO라든지 이런 분들이 막 뭔가를 키워드들을 던져놓고 주가를 부양시키는 그 직전부터도 되게 많이 쓰였던 분석형 AI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제가 일부러 물어봤어. 챗GPT한테 야, 이 두 개의 차이를 말해줘. 쭉 제가 읽어봤거든요. 큰 이견은 없습니다. 대부분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일단 소프트웨어 1.0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분석형 AI 같은 경우죠. 이거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순차적으로 쭉 분석을 하는 거야. 순차적으로 분석을 해놓고 그렇게 짜놓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너레이티브 AI 같은 경우는 이제 딥 뉴런넷이라든지 트랜스포머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기존에 없던 것들을 막 생성해내는 거예요. 생성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극단적인 예를 들면요, 분석형 AI 같은 경우는 오늘 비가 올 거냐 안 올 거냐 확률적으로 내려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센서가 이렇게 있으면 이 센서가 고장이 났는데 어떤 데이터를 미싱했을까, 이런 것들을 과거의 데이터로 지금을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되는 거죠. 생성형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없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들인데, 특별히 이제 건축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이미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좀 이미지가 막 나오고 하면 재밌고 신기하긴 하죠. 그래서 많이 이제 생성 AI 쪽으로 하는데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시대의 어떤 디자인 도구라고 해서 제가 어떤 다이어그램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 다이어그램이 사실 여러분들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이제 제가 미국에서 한참 공부할 때 되게 핫하게 떠오르던 이제 그런 직업이었었는데, 그 다이어그램을 제가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 다이어그램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새롭게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야, 그러면 디자인 사이언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식의 키워드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한 5년 전부터.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 컴퓨테이셔널 저널리즘, 컴퓨테이셔널 이코노믹스, 컴퓨테이셔널 파이낸스. 이게 뭐냐면 결국 기존에 있는 도메인에서 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가져와서 우리가 좀 더, 과거에도 했었지만 좀 더 엄밀하게 인공지능이라든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좀 더 높은 레졸루션으로 엄밀하게 해보자 라는 어떤 한 차원 더 도약하는 이제 그런 계기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도메인 앞에 컴퓨테이션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게 되면 이제 디자인 사이언스로 봤을 경우에도 컴퓨테이션 디자인, 요즘 많이 나오죠. AI aided 디자인. CAD가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가 CAD 앤 그래픽스인데 CAD가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AI 에이디드 디자인, 뭐 머신러닝 드리븐 디자인, 이런 키워드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디자인에서 어떤 컴퓨터 공학과 어떤 데이터, 아까 말씀드렸죠.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결국 머신러닝도 데이터를 프로세스하는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의 어떤 융합된 부분들이 디자인 사이언스, 그러니까 디자이너로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에 대한 공통 분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시간이 너무 짧아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최대한 인트로덕션 위주로, 흥미 위주로 조금 전달해 보면은, 이게 이제 아까 첫 번째 이제 질문이었죠. 그 질문을 다시 띄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공지능 시대의 디자이너, 타이틀을 질문으로 띄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 데이터 기반 사회, 그러니까 꼭 AI라는 이런 키워드들을 떠나서 그냥 앞으로 데이터 기반 사회로 들어가는 건데,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 디자인 도구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데이터라는 디자인 재료가 있으면 이것 재료를 가공하는 것이 바로 뭐다? 코드다. 그래서 결국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드디어 이제 코딩을 공부할 때가 온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제가 처음 건축을 공부했을 때 제가 티자 들고 물매자 들고 이제 학원 다니면서 막 선을 긋고 이랬거든요. 3mm, 5mm, 9mm인가 8mm인가 기억도 안 나네. 들고 다니면서. 그때 제가 저희 대한민국 그 CAD, 전산운영 CAD 자격증 1회 때 제가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따면서 야, 너희들은 디자이너가 아니야. 어떻게 컴퓨터로 그렇게 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10년이 딱 지나니까 학교에서 오토캐드도 하고 애니메이션도 하고, 그리고 10년이 더 지나니까 저 미국 같은 경우는 코딩도 하고 그라스호퍼 뭐 여러 가지 노드 베이스, 그래픽 베이스 코딩 같은 것들 많이 합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 이제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코딩을 해야 되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 왜? 데이터라는 재료를 가공하기 위해서. 그게 핵심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관점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도 막 그런 게 있었죠. 막 코딩 공부해야 된다 해서 오바마 전 대통령도 그렇고 막 그저 보고도 코딩 공부해야 된다. 제 조카도 보게 되면은 학교에서 코딩 공부한다고 막 이제 그런 학원도 다니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코딩을 한다는 게 학원을 다녀서 타이핑을 치자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컴퓨터 공학의 어떤 컴퓨테이션 사고를 가지고 문제를 기술하고 해결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코딩을 공부하게 되면은, 코딩을 잘 치는 거는 그냥 하나의 바이 프로덕트로 오는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데이터 드리븐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바나나 밀크쉐이크를 만들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가서 만들면 되지만, 이걸 코드화 시킬 때는 어떤 바나나를 어느 가게에서 살 건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많은 바나나 중에서 이거를 골랐을 때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여러 가지 지표들을 고민하게 되는 이런 사고방식이 컴퓨테이션 사고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디자이너들이 조금 이제 키워야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제가 한 3가지의 어떤 큰 제목들을 이제 갖다 놨는데, 이게 제가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예요. 예, 실무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들을 그냥 아주 짧게 좀 설명해 드리면은, AI 도구, 인공지능이라는 건 사실 대결 구도로 보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것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이라든지 AI로 바라보고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그러니까 도구가 하나 더 생긴 거야.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 공간에서도 많은 전파들이 있죠. 라디오 전파도 있고 3G, 5G 전파도 있는데 저희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는 가시광선밖에 못 보잖아. 그런 것처럼 어떤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고 디텍트 할 수 있는 하나의 채널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학생들 만나고 젊은 창업자들 만나게 되면은 이제 자기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대.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창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저희끼리. 야, AI 집어넣으라고. AI 키워드 들어가야지 펀딩 받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이게 만능 해결사는 아니에요. 저희가 우리 오늘 미팅 시작하기 전에 와서 이제 국장님이랑 교수님이랑 이야기 좀 나눴었는데, 이게 어떤 문제에 따라서 이 AI를 활용해야 되지, 이거를 그냥 마치 우리가 빨간약 바르듯이 군대에서 아프면 다 빨간약 바르면 다 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라보면 안 된다. 문제에 따라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고, 하나의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은,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리티컬 시스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명이 담보가 되거나 막 건물이 무너지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AI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해요. 왜냐하면 확률론적으로 그런 것들을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것들이 있고, 가령 뭐 유튜브라든지 뭐 넷플릭스에 내가 영화를 보게 되면은 다른 영화를 막 추천해 주잖아요. 성향을 분석해서. 이런 것들은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다른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만약에 비행기 같은 경우도 생성형 AI가 주도하는, 요렇게 한번 운전해볼까? 요렇게 한번 창의적으로 앞차를 추월해볼까? 저는 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에 있을 때 크리틱을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이 AI 가지고 뭔가 아웃풋을 만들어 왔어요. 근데 거기 앉아있는 교수님들이, 와, 기계가 어떤 인간의 뭔가를 깨닫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서 이제 나도 내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선은 이 학생이 사용한 모델이 명확하게 하는 그 모델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모델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가 있어. 그럼 그 데이터를 놓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게 디자인 프로세스를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 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이미지 막 갖다 놓고 막 집어넣어서 새로운 게 나오니까 와, 신기하면서 형용사를 막 집어넣는 것들을 보고 나서, 이게 맞나라는 식으로 이제 고개를 갸우뚱을 했는데, 물론 이제 이거를 긍정적으로 포장할 수도 있지만 약간 캄다운해서 부정적으로 좀 이렇게 보게 되면은, 결국 머신러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반화시키는 거거든요. 일반화. 되게 다양한 사례들을 일반화시켜. 여러분들 인공지능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뭐냐면, 노이즈가 엄청나게 많이 낀 일반화가 되지 않는, 패턴이 분석되지 않는 거에서는 아무리 학습을 시켜도 못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머신러닝이라든지 AI는 일반화시키는데, 과연 일반화라는 게 오토메이션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지만, 만약에 창의적인 것들은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아파트를 디자인한다고 했을 경우에도, 아파트 많죠. 뭐 현대건설, 여러 가지 건설 회사에서 아파트 평면 같은 것들 갖고 와서 가장 일반화시키면 우리가 그걸 창의적으로 볼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하면서, 만약에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 학습을 시킬 때 편향을 최대한 제거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디자인 쪽에서는 편향을 오히려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다 넣어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 솔루션들을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식으로 해서 제가 키워드를 좀 몇 개 집어넣었고요. 마지막으로 AI 때문에 때문에 직업이 없어진다라는 이야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이게 이제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방직기계 왔을 때 사람들이 방직기계들 마녀 기계라고 해서 불태우고 막 이랬다 하더라고요. 그분들의 눈에는 그게 내 직업을 뺏어가는 거 무섭단 말이야. 근데 여전히 우리는 방직기계 갖고 더 높은 생산성으로 더 높은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이 나왔을 때 종이 없어진다 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종이는 여전히 그 도구가 필요한 부분에 여전히 잘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계가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동차랑 달리기 시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잠수함이랑 수영 실력도 하지 않고요. 각자의 고유 영역이 있는 거고 AI를 하나의 우리가 영화에서 본 어떤 그런 키워드들보다 이거를 하나의 도구로 바라보세요. 도구로 바라보게 된다면은 이건 학습의 대상보다 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도구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엄청나게 큰 자본들이 AI를 진짜 미친 듯이 아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구글이라든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 있죠. 그분들이 만약에 AI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서비스를 할 때 어떤 형태로 나올까요? 스마트폰의 소프트웨어 형태로? 아니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하나의 어떤 전혀 다른 인터페이스를 갖고 나와서 우리가 학습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쓰듯이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너무 이렇게 obsessed 돼서 막 AI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못하거나 내가 해야 되는 계획을 수정하거나 하는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이 도구들을 가지고 디자이너들이 처음에 CAD라든지 이런 디지털 소프트웨어가 나왔을 때 계속 더 많은 창의성은 많은 가능성들을 나타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억압되지 말고 그 도구들을 잘 활용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사실 여기 동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예, 이게 바로 뭐냐면 틀진 않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페이스X가 막 궤도까지 올라가서 이제 궤도에 올려놓고 다시 여기 본 우주 선상에 이렇게 누가 표현하길 젓가락으로 딱 잡았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소프트웨어로 이게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컨트롤한 거죠. 근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 컴퓨터, 우리가 이해하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지금 인터넷,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지금 소프트웨어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 건데, 이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가 결국에는 이진수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진수는 더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더하기밖에 할 수 없는데 보수를 활용해서 빼기를 만들고 더하기로 곱하기를 만들고 나누기를 만들어서 4층 연산을 만들고 4층 연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함수들을 만들어서 우주선도 쌓아 올리고 챗GPT 같은 것도 만들고 유튜브 같은 비디오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좀 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창의적으로 하면 어떤 도구로서 활용하면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QR코드를 가지고 발표 자료를 다운받아서 좀 더 구경하실 것들, 제 발표 자료는 많은 이스터 에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계속 파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좋은 발표 많이 들었고요. 제가 잘 들었는데 이렇게 이 AI 시대에 디자이너들이 이 코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동감을 하는데, 그 코딩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정이 되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그거에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지, 이런 팁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질문 또한 제가 굉장히 많이 네. 받았는데, 여러 가지 그 질문을 답을 줄 수 있는 방식들이 있는데, 지금 제 머릿속에 딱 들었던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있죠. 나는 포토샵, 네. 나는 무슨 영상 프로그램, 아니면 나는 뭐 3D, 2D, 뭐 마야라든지 3ds max라든지 레빗이라든지 여러 상용 소프트웨어들이 있을 텐데, 그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여러분들이 클릭할 때마다 뒷단에서는 다 코드가 돕니다.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들이 다 스크립트 환경들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컴퓨터 공학에서 공부하듯이 뭐 데이터 구조를 공부하고 막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고, 사실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방식으로 빌딩 블록을 쌓는 게 맞는데, 디자이너들이 처음부터 가기 힘드니까 우리 디자이너들은 화면에 뭔가 변하고 뭔가 이렇게 색이 변하고 오브젝트들이 만들어질 때 재미를 느끼고 심장이 뛰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존에 내가 원래 하던 소프트웨어 안에서 그 안에 돌아가는 스크립팅들을 이용해서 코딩을 공부할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디자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코드화 시켜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좀 더 우리가 할 때 지치지 않고 좀 재밌게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은 이제 김동일 교수님 발표인데요. 김동일 교수님 발표는 저희가 그 인공지능 시대의 건축과 건축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발표해 주실 건데요. 건축이 뭐 무엇을 만들 것인가라는 데에 대한 어떤 창의적인 고민이라면, 건축기술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런 기술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것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어젠다가 어떻게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김동일 교수님 발표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서서 지금 제가 이제 발표할 내용에 이론적인 내용들을 너무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지금부터 제가 드릴 내용은 앞쪽에 그 데이터라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건축이나 건축 기술적인 측면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 번 더 설명드리면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현재 재직 중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인공지능 건축 융합센터라는 센터를 지금 리딩하고 있고, 그리고 융합디자인센터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아니면 인공지능도 사실 연산이라는 작용과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연산이라는 작용은 말씀하신 대로 뒷단에서 어떤 수열과 배열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지, 좀 더 효과적으로 유연하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활용하는 건 기본이고요. 특히 건축에서 지금 앞서 얘기한 큰 범위로 인공지능이란 범위 안에서 형태 생성을 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디자인이랑 건설이나 제작 과정에서 효율을 높여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건축이라는 범위가 현대 건축에 들어와서는 그 긴 평평한 벽과 평평한 지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축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들이 사실은 훨씬 더 깊이 있는 기술과 이론들을 바탕으로 한 것들이 많은데, 그 배경이 되는 것들이 앞서 설명된 내용들이랑 유사한 인공지능부터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 그리고 저희가 NNA라고 하는 Artificial Neural Network까지 사용되고 있지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건축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대체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땐 가장 쉬운 얘기로 no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건축은 상대적으로 너무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위에서 보시는 최적화 기법들이나 지금 딥러닝 기법들,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많은데, 건축은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문화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또 다른 인간의 그 심리학적인 부분들이 모두 면밀하게 결합되어서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단순히 대체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 건축에서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그 인공지능의 일부 기술들이 실제로 인간의 지능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이 제이콥 커벨스 지오메트리라는 하나의 예시 수학책입니다. 수학의 그 원리가 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데, 저기 Mathematical Treasure라고 돼 있는 그 중에 하나인데, 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발 사이즈가 얼마인지 평균을 추론해야 되는데, 그 평균을 추론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수십 명의 사람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그 사람들의 발을 일일이 측정하는 게 아니라 통계를 나누고 사람들의 명수만큼 나누면, 사람들의 평균 발 크기가 미국으로 치면 1피트, 한국으로 치면 한 12인치 정도 되니까 7, 80 정도 될 것 같아요. 207, 80 정도 미리가 되는 발이 평균의 데이터구나 라는 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빅데이터의 기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건축에서 쓰는 여러 가지 드래프팅 툴이나 흔히 얘기하는 자동화, 도구가 될 만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기술들이 많은데, 지금 보고 계신 저 드래프팅 머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1901년도에 개발됐어요. 사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CAD의 여러 가지 CAD 도구들이 1950년대 스케치패드 등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도구들의 전신이 되는 이 드래프팅 툴이란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지털로 하는 툴이 아니라 우리가 물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이것도 컴퓨테이셔널 도구거든요. 이것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도구로서의 가장 원초적인 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건축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지오메트리를 구현하는 프랭크 게리라는 건축가의 디즈니 콘서트홀의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일일이 만들어내는 그 개별의 가치들을 좀 다르게 변형시켜서 만들어낸 빌딩 블럭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구현하려면 여러 가지 기술과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전문성이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숙련도와 그 노련한 경험들이 바탕이 되어야 저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저런 기술력들도
현재는 디지털화 되어 있어서 건축가들이 손으로 그려낸 정교한 그 수치들을 제어화된 도면들을 시공자에게 넘겨주고 그 시공자가 마찬가지 현장으로 넘겨서 그걸 조립하는 과정까지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BIM을 자동화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들이 지금 여기서 보이는 프렌체 돔인데 프렌체 돔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는 그 당시에 있었던 현재 있는 기술이 디자인부터 제작, 현장에서 시공되는 일련의 과정이 뭐 운송의 차이, 뭐 여러 가지 로지스틱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의 각각 세분화된 전문성들의 집합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보시는 것들은 디자이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디자이너가 디자인부터 제작 과정, 실제로 조각까지 참여했었던 프로젝트들이고요. 여기도 나오는 샹 드드라 로셰푸드라는 하나의 성이에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수학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기하학의 기초를 건축적으로 표현하고 그걸 엔지니어링으로 풀어내는 하나의 방법론이거든요. 그래서 엔지니어, 건축가, 시공자, 조각가들이 예전에는 마스터 아키텍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현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세분화되면서 저희가 어떤 기술로 대변화되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을 했었던 것과 현재 우리가 구축하는 과정에 아주 많은 차이들이 나타났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기술 중에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것들이 VR을 아니면 AR을 이용한 기술력들을 대체하는 거거든요. 그 기술력들을 어떻게 대체하냐면 기본적으로 시각적 노련함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기술력들이 아주 보편적인 일반인들이 그 시각적 비주얼 에이드라고 하죠. 시각적 도움으로 지금 저 바탕에 깔려있는 벽돌 블럭들을 미리 예측하고 재단해서 현장에서 적절하게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사실 기술력들이 대체된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사실은 2011년도쯤에 2014년도군요. 2014년도쯤에 그 독일에 있는 스투트가르트 대학에서 그 중국에 있는 학교에 가가지고 워크숍을 했었던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지금 여기 보이는 기술력은 고대 시대 때부터 지금 현대 시대 때까지 선박을 만드는 기술과 똑같거든요. 근데 그 기술력들을 아무 기술자가 있는 고도의 기술자거나 아니면 고도의 기술력이 있는 분들이 와서 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그 비주얼 에이드들과 그리고 그 정확한 위치 치수들을 로보틱을 사용해서 사용한 방법들인데, 그게 저 목재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뭐 3D 프린팅이라는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3D 프린팅도 없던 기술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재료를 어떻게 쌓아서 어떤 방식으로 레이아웃 하는지에 따라 형상을 구현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요. 그리고 그걸 구현하는 형상의 방법론 자체와 그 재료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디자인이 돼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만큼 기술력들이 훨씬 더 진보하고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역으로 디자인이 되는 과정들을 거치는 거고요. 근데 보신 것처럼 이렇게 복잡한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이오닉 오더, 뭐 과거의 그리스 시대의 그 조각가 같은 기둥들이 새로운 디자인 랭귀지나 제작 기술들로 21세기에 새롭게 나타나는 기술들입니다. 이게 이제 스위스에서 많이 연구되어 있는 내용이고, 또 다른 대부분 내용들이 아카데믹한 내용들이 많은데 독일 스투트가르트 대학에서 선보여진 지금 하나의 단일 피스의 조각품 같은 건축 파빌리온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글라스 파이버라는 그 우리가 실뜨기 하는 소재들을 가지고 거기에 레진을 묻혀서 형상을 만들었는데, 실제 로봇 하나가 이렇게 팔을 뻗을 때 나가는 그 리치니스라고 하는데, 그 범위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최대 크기의 최대의 강도를 가진 건물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 다음 해의 파빌리온 중에 하나인데, 바깥쪽에 있는 큰 풍선을 바람을 계속 불어넣고 그 안쪽에 그 뭐 흔히 얘기하는 글루죠. 그 레진을 바른 그 아까 말한 실과 같은 카본 파이버들을 저 버블 면 안쪽에 만들어내 가지고 실제로 바람이 빠졌을 때 이 형상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런 기술들은 되게 감각적이고 수학적인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작품을 만드는 사람, 뭐 균형 감각이 되게 뛰어난 예술가들이 막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마찬가지 이것도 웰딩하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도 우리 디자인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제작자들한테 대체돼서 사용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그럼 그런 형상 같은 것들도 우리가 정말 예측할 수 있는 건가? 사실은 건축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각의 가장 큰 차이가 그걸 3차원 도면으로 도면 정보화로 누구나 만들 수 있게끔 구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낼 수 있냐 없냐인데 단순히 1, 20년 전만 해도 제가 말하기는 노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3차원으로 만들어진 평면으로 만들어진 재단 과정들을 3차원으로 구현할 수 있는 이 디지털화되어 있는 내용들이 지금 왼쪽에 보시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편차들을 극대화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들도 생겼고 이것도 마찬가지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내용 중인데 예를 들어 유연한 재료는 건축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유연한 재료들을 측정하고 형상을 변형할 수 있는 걸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기고 그게 구조적 가능성들을 마련하는 기초가 될 때 얘는 건축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마련된 거고 아까 보여준 좋은 예 중에 이것도 Theory of Opera Spatial이라고 하는 미드저니가 만든 예술 작품 중에 하나였고 이게 1등으로 당선이 됐었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추상적인 그 결과물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건축적으로 활용되기는 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것 중에 그 전자에 해당되는 분석적 AI와 생성형 AI가 있는데 사실 건축에서는 이 분석형 AI가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런 분석형 AI들을 사용했었던 예를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 완공된 프로젝트고 이 부분들은 건축을 처음부터 끝까지 생성형 AI나 분석형 AI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일부 부분만 사용해도 충분히 값어치 있게 건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여기 있는 루버의 형상이나 크기나 사이즈 같은 건 제작 공정부터 실제의 그 성능 기준까지 그리고 제작의 그 효율성까지 따져가지고 만들어낸 형상 구조 방법들이고 그러면서 지금 안쪽에 실내 공간에서 느껴지는 시각적 열림과 외부에서 빛을 막아주거나 아니면 빛을 깊이 들여오거나 아니면 열 성능을 높여주는 저 루버의 형상과 크기들을 최적화하는 과정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예로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사이트인데 이건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강서구청이라는 사이트입니다. 프로젝트입니다. 마찬가지 여기서도 실제 저 건물의 중정의 크기나 높이나 사이즈들이 어느 정도 크기와 사이즈였을 때 정말 이 건물의 성능적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마찬가지 여기 보이시는 형상의 루버나 여기 내부에 있는 에이트리움 크기 안쪽에 있는 창의 높이, 구조체 이런 것들을 부분 사용하는 게 실제로 건축 쪽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 분석형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휘도나 조도 같은 것들도 하고 이것도 2011년도에 했었던 프로젝트인데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 동배치 자동화라고 최근에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아마 2011년부터 13년도부터 만들어내었던 코드의 생성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아파트 동배치의 자동화도 특정 몇십 년 이상의 건축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일일이 모형 만들면서 돌려가면서 만들던 것들을 그냥 그대로 코드화 해가지고 최적화시키는 것 뿐입니다. 그게 실제 아파트에 구현되는 사례들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구조적으로도 아주 젓가락처럼 높은 맨하탄에 타워인데 중간에 어떤 구조적 브레이싱들을 넣어서 저게 부러지지 않게 만들 건지 아니면 실제로 창의 크기나 재료의 분포 같은 것들로 구조적 성능들을 높일 건지 마찬가지 이 하부 공간과 상부 공간의 프로그램이 바뀔 때 어떻게 컬럼을 최적화할 건지 등등들이 나와 있는 거고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이제 이런 이야기들까지가 이제 설계 부분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고 사실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지금 보시는 것도 실제 2014년도부터 연구 개발했던 내용이고 2023년도에 저게 건축물의 인면으로 적용됐습니다. 근데 그 말인즉슨 그 길었던 그 연구 개발 과정들이 실제로 건축 쪽으로 적용되는 시점들이긴 한데 그 시점들이 어떻게 저게 실제로 작용할 때 효과적이야? 얼마나 경제적으로 운영이 돼? 창의적으로는 얼마나 또 높은 창의성을 가지고 있어라고 할 때 모두 다 예스가 되는 게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그 건축 산업이 최근에 뭐 인건비 오르고 자재 생산비 너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건축의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재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미켈란젤로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건축가가 디자인 그리고 제작에 공장에서 흔히 얘기하는 제작이죠. 제작과 현장에서 시공하는 과정들을 1년에 꿰어낼 수 있는 하나의 통로로 알지 못하면 사실 지금 현재 닥친 뭐 여러 가지 위기들 뭐 그게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경제적 위기든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뭐 기후나 뭐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대한 이야기든 그런 것들을 대처할 때 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사고의 변화와 그 생각의 업무 범위의 변화들을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지금 저는 이제 이런 뭐 실제로 적용하는 범위에서 많이 설명드리고 내용을 하고 있고 저희 연구하는 내용들도 거기에 초점이 있다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내용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기본적으로 오늘 인공지능 시대의 건축과 건축 기술에서는 어떻게 건축하는 행위나 뭐 계획하는 행위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AI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그 다음 세대의 건축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서 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지금 여러 가지 AI가 뭐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도 뭐 설계 자동화니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고 있다고 했는데 기존의 어떤 설계 자동화와 지금 인공지능 시대의 어떤 설계 자동화, AI의 적용 이게 어떻게 다르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 거다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그 과거에 그 네. 설계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건축을 하는 일련의 과정이 네. 절차들이 꽤 있거든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은 라인을 그어가지고 그 라인, 그러니까 CAD로 벽을 그린다고 하면 라인을 하나 긋고 그 라인을 기준으로 벽의 두께만큼 옵셋을 해서 그 옵셋된 것들을 전체 트림을 다 하고 네. 이런 것들을 설계 자동화 한다라고 오히려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효율이나 사람들이 이제 그 작업할 때 시간과 그 효율들을 많이 줄여줄 수는 있는데 줄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그 자동화가 이루어졌다면 인공지능이 이 설계 자동화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건 의사결정 단계에서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그 데이터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수집해서 거기에 정보를 입력하고 우리가 일일이 바꿔가면서 거기에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검증하지 않아도 그 검증을 빠르게 대신해 줄 수 있는 알고리즘과 뭐 흔히 알고 있는 그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해주는 과정들 그리고 거기서 나와 있는 보이지 않는 몰랐었던 그 예기치 않았던 결과물들을 넘겨주는 이야기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을 통한 뭐 그 설계 자동화라는 것과 크게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질문들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임종택님 질문부터 받아보겠는데요. 예, NJ 스튜디오의 AI 솔루션 기반으로 건축 환경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데이터량이 있어야 효과적이고 유의미한 통계로 활용될 수 있나요? 뭐 이런 질문이 있네요. 네. 지금 키워드가 그런 것 같아요. 건축 환경 데이터 분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명확하니까. 왜냐면 이게 태양이 어떻게 뜨고 예를 들면 환경이니까 뭐 그늘이 얼마큼 지고 비가 얼마큼 내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은 AI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역적인 방법을 쓰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거든요. 왜냐면 계산량이 확 줄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아,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결정을 내렸을 확률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쟤는 이렇게 했네. 이런 것들이 많아. 굉장히 많아. 그래서 어떤 특정 상황에서 아까 말씀해드린 것처럼 오토메이션도 너무나 명확한 오토메이션이 있고 가다가 어느 좀 분기가 나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뭐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는 과연 어떤 프리퍼런스로 어떻게 갔냐 이런 부분에 딱 한해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시켜서 거기에다 디시전 메이킹을 맡길 수는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것들은 이제 굉장히 디터미스틱한 기존의 컴퓨팅 환경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한번 재밌는 게 뭐냐면 AI 솔루션 기반을 빼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그냥 건축 환경 데이터 분석이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통계를 내는지 숙련된 디자이너가 하는 걸 관찰해 보세요. 그거를 코드화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결정 내리냐 저렇게 결정 내리냐 그 부분에 양질의 데이터가 있다고 친다면 실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AI 뭐 프리딕션 머신을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환경 데이터에 관해서는요. 네. 제가 첨언을 하나 하고 싶은데 네. 저기 사실 건축 환경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해져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 저걸로 어떤 결과값을 만들어낸다는 건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컨텍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라기보다는 이미 정해져 있는 수치를 가지고 하는 디자인이기 때문에요. 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김일구님 질문인데요. LLM 기반 환경에서 빔으로 설계된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은데 빔 설계 이전의 설계된 건축물들에 대한 데이터와 방안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지하시설물에 대한 접근 방안에 대해서도 네,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네요. 이걸 제가 좀 말씀드리면 약간 네. 제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LLM 같은 경우는 우리 자연어를 처리하는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돼 있는 데이터 형식인 거고 네. 빔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정말 빔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네. 그대로 지오메트리 데이터가 있다든지 메타 데이터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령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북의 라마라는 모델을 가지고 다른 것들 학습할 때 그 라마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연어로 바꿔서 질문과 답을 페어로 해가지고 학습을 시키거든요. 근데 만약에 BIM도 그런 식으로 학습이 가능하다면 LLM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일단 데이터 특성 자체가 제가 빔 갖고도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 분석형 모델을 만든 적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특정 부재 사이즈와 위치와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가 기둥을 쓰였냐? 아니면 무슨 네. 슬라브의 어떤 브레이스를 쓰였냐? 이런 것들을 나눠볼 수 있는 쪽으로 옛날 학습했던 경험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어떤 LLM이 지금 굉장히 높은 성능을 내고 또 빔 데이터가 있으니까 두 개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 건 모델을 이해하고 그 모델이 피드할 수 있는 데이터들 그리고 만약에 빔 데이터를 친다면 그 빔 데이터들 얘가 맞는 쪽에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서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창의성이 요구가 돼요. 사실 데이터 프로세싱 할 때. 그렇게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발표 자료는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저희 사이트에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김용상님 질문인데요. NJ 스튜디오에서는 실제로 AI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여 실무를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두 가지로 나눠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뭐냐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게 뭐냐를 먼저 봐야 돼요. 이게 계산해가지고 그냥 디터미스틱하게 끝낼 수 있으면은 우리는 굳이 AI를 활용한다 안 한다를 쳐놔서 그 방식대로 가면서 AI가 필요하면 AI를 넣을 수도 있겠죠. 네. 왜냐면 모델들은 이미 다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넣어서 우리가 특정 부분에서 그러니까 A에서 B의 논리를 비약 없이 만들어주는 디시전 메이킹을 하나 컴포넌트를 꽂아 놓는다고 보시면 좋고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냐라고 봤을 경우에 좀 이건 기술적인 이야기인데 저희는 이제 주로 다 코딩을 해가지고 파이썬이라든지 아니면 외부로 했을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 같은 거 혹은 만약에 윈도우즈 관련된 다이나모라든지 라이노, 레빗 이런 경우에는 C샵이라는 그 도구 프로그래밍 도구를 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 문제가 뭐고 이 문제를 우리가 휴먼 인텔리전스로 먼저 해석을 해봐요. 그러면서 컴퓨테이션 사고를 가지고 쪼개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AI가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AI가 들어가야 되는지 생성형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분석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경우 있고 리그레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방식들로 이 문제를 약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필요하면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죠. 그게 결국 뭐다? 디자인 프로세스다. 그렇게 디자인 프로세스를 코드화시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진용래님 질문인데요. 그 오토데스크 제품을 코딩해서 효율을 만들 수 있는 다이나모를 사용해서 디자인에 유용한 기능을 활용하신 사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교수님 뭐 이 부분 좀 미국에서 실무하실 때나 아니면 최근에도 또 실무하시니까 사실 저건 네. 너무 기본적인 네. 얘기 중에 하나인데 네. 오토데스크 제품을 코딩해서 효율을 만들 수 있는 다이나모라고 하는데 네. 사실 저 페어는 네. 비주얼 스크립팅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것들은 너무 많은 사례들이 네. 지금 뭐 구글링 하시면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고 오히려 원초적인 얘기를 하면 오토데스크가 저기 다이나모, 라이노시러스라고 하는 그 디자인 소프트웨어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거랑 네. 그래스호퍼 그리고 그걸 한 차원 더 넘어선 게 방금 얘기하신 C샵이나 뭐 파이썬이나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 단계를 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방금 소개해드린 내용들이에요. 네. 소개해드린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펀더멘털은 똑같다고 보시고 네네. 말하고 있는 뭐 내가 영어를 쓰냐 한국어를 쓰냐의 차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김은봉님 질문인데요. 건축과 AI 관계에 있어서 건축 공법의 발전보다 AI 발전이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건축에 관련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할까요? 특히 3D이거나 2D 내용들은 회사의 업무상 대비가 많습니다. 특히 공조, 전기, 건축 설비 등은 디자인보다는 기능을 우선으로 하는 프로세스인데 이것들과 디자인의 조합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 네. 질문은 저건 사실이고요. 건축과 AI의 관계에 있어서 AI가 당연히 산업 발전이 훨씬 빠릅니다. 네. 건축은 거기 산업에서 다 발전된 내용들을 추후에 적용하는 쪽에 있는 산업이고 네. 그리고 건축에서의 관련된 데이터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단순한 구조 데이터나 환경 데이터들은 오픈소스로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저기서 얘기하신 회사상 업무상 대비가 많다라고 하는 것들은 건축이 자동화되거나 인공지능으로 건축가들의 직업들이 대체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이란 게 다른 사람들은 글을 쓰는 거에서 나오겠지만 건축은 그 도면과 그 도면이 가지고 있는 속성 값들로 저작권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저작권들을 엄청나게 그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 사가지고 변경해서 그걸 재조합하는 과정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건축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지 못하는 직업 1위로 뭐 2022년, 2023년 계속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마지막 질문에서 공조, 전기, 건축 설비들이 디자인입니다. 공조, 전기, 건축 설비도 아키텍처럴 디자인의 범주 안에 들어있고 디자인이란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조합해서 예쁘게 만드는 게 디자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걸 저희는 디자인이라고 하거든요. 정의상. 그렇기 때문에 공조, 전기, 설비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재 환경에서 가장 적절하게 최적화하는 게 디자인이기 때문에 사실 저런 부분이 AI로 훨씬 쉽게 대처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정해져 있는 경로와 답이 있는 수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이나 뭐 여러 가지 기술들에서 저런 것들은 오히려 인공지능을 통해서 최적화하는 것들이 사실 BIM이나 Revit API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네. 다음 질문인데요. 김은봉 님이 또한 적용되는 내용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파이썬이나 C샵으로 API에 접근하는 방법과 중간 매개 프로그램인 그라스호퍼나 다이나모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건축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경험을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이거 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네네.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우리가 두발 자전거를 타면 더 좋겠죠. 네. 근데 두발 자전거가 어려우면 처음에 세발 자전거, 네발 자전거로 시작을 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결국 디자이너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다
정말 수족처럼 다룰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네. 그 소프트웨어 중에서 우리는 이미 아이콘 클릭해서 우리가 어떤 디자인 시퀀스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근데 네. 이것들을 코드화 시키기, 말씀하신 것처럼 파이썬이나 C샵으로 API를 직접 컨트롤하는 게 어렵다고 한다면 네. 그라스호퍼나 다이나모처럼 이제 비주얼 프로그래밍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먼저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야기들을 무게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네. 힘들다 하면은 비주얼 프로그래밍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코드로 넘어가면은 다 동일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상충되는 내용은 없다라고 해서 편한 쪽으로 먼저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들이 이제 질문이 많이 올라와서 어느 정도는 답변을 드린 것 같고 또 부족한 내용은 우리 저기 뭐 소장님 또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도 또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좋은 발표 많이 해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이 얘기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뭐 이런 거 있으시다면 한 말씀씩 또 뭐 소개하고 싶으신 내용 있으시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부터. 네. 저는 제가 그리는 미래가 있는데요. 네. 아까 이제 제가 13년 만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왜 뭐 때문에 들어오셨냐고 이제 살짝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겁니다. 요즘은 디자이너기 때문에 포토샵을 다 쓰죠. 네네. 디자이너기 때문에 3D 툴도 쓰고 렌더링도 하는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네. 제가 그리는 미래는 약간 이런 겁니다. 디자이너기 때문에 코딩을 할 수밖에 없다. 디자이너기 때문에 디자인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코드를 짜야 돼. 너무나 당연하게. 그런 시대가 오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 옆 친구들보다 10년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입에 물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코딩 수업을 배운 이런 친구들과 경쟁해서 내가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조금씩 공부를 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는 디자인이 동일한 언어이기 때문에 디자인을 코드화시키는 그 부분만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딩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나의 또 다른 디자인 도구구나. AI 여러 가지 오픈소스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서서 내가 뭔가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상기시키면서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코딩을 한다. 그렇게 좀 준비를 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교수님 네. 한 말씀 더 저는 네. 마찬가지 좀 이론적인 거면 저는 건축가이고 이제 건축가이면서 그 여러 가지 기술이나 뭐 이론적인 내용들을 이제 연구하는 입장인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건축의 어벽이 생각보다 넓다라는 걸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축이란 어벽이 넓혀졌을 때 아까 말씀드리는 대로 디자인, 제작, 시공 그리고 방금 말한 그 이론까지 한꺼번에 다 어벽이 넓혀졌을 때 지금 저희가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산업에 건축이라는 영역이 좀 더 선구자적으로 많이 이제 발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컴퓨테이션이라는 하나의 공통적인 얘기고 그리고 컴퓨테이션의 기본이 되는 데이터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입장들을 건축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 대한 그 연관과 융합들을 이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오랜 시간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참여해주신 많은 시청자분들께 저희 감사드리고요. 지금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서 건축 기술이 점점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대두가 되고 또 여기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들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는 디자이너가 당연히 코딩도 해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건축 관련된 직업들이 사라질 것인지 아니면 또 새로운 기술들을 확보해서 좀 더 이제 편하고 뭐 슬기롭게 잘 사용할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또 과제가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문조사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 다음 저희가 12월 23일에는 또 생성형 AI에 관한 여러 가지 전망과 트렌드에 대해서 방송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때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